2024년 11월 어느 날 오전 시간 재개발 예정지인 구룡시장 한복판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건설사 회장 강준혁이었죠. 명품 양복 차림의 수행원들이 구급차를 부르며 우왕좌왕했어요. 그 순간 국밥집에서 뛰쳐나온 70대 할머니 김옥자가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들었습니다. 옥자는 준혁의 셔츠를 거칠게 찢어내고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렸어요. 뼈가 부러질 듯한 강한 압박이 시작됐죠. 하나, 둘, 셋. 30번째 압박 끝에 준혁이 헛구역질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옥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옥자의 시선이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준혁의 오른쪽 가슴에 꽂혔습니다. 손바닥만 한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가 선명했어요. 38년 전 끓는 국물에 데인 두 살배기 아들과 같은 자리였죠. 옥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옥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만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옥자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국밥집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찬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죠. 서랍 깊숙한 곳, 오래된 행주들 사이에 숨겨둔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옥자는 보자기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풀었어요. 안에서 화재로 그을린 베네 저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죠. 사진 속에는 두 살배기 아이가 젊은 엄마 품에 안겨 웃고 있었어요. 아이의 오른쪽 가슴에는 붉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옥자는 사진을 들어 올리며 손가락으로 화상 부위를 쓰다듬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너를 찾은 걸까? 38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 옥자는 시장에 나가기 전 아궁이에 국을 올려뒀었어요. 민수야, 엄마 금방 올게. 자고 있어.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기어다니던 아이가 뜨거운 솥을 잡아당겼고 끓는 국물이 아이의 가슴에 쏟아졌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옥자야, 빨리 병원 가야 해. 옥자는 아이를 낚아채듯 안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의사는 오른쪽 가슴에 2도 화상이라고 했어요. 평생 흉터가 남을 겁니다. 조심히 관리하셔야 해요. 그날 밤 옥자는 아이를 꼭 껴안고 밤새 울었죠.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집을 비워서. 1년 후 겨울이었습니다. 판잣집 밀집 지역에 불이 났어요. 옥자는 새벽 시장에서 연기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죠. 민수야. 옥자는 잿더미를 헤집으며 아들을 찾았어요. 소방관이 옥자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물러나세요. 내 아들이 안에 있어요. 민수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웃들은 불에 완전히 타버렸을 거라고 말했죠. 아니야, 민수는 살아있어. 엄마가 찾을 거야. 그날부터 옥자는 시장 좌판에서 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아들을 찾기 위해서, 혹시라도 돌아올 아들을 위해서였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옥자는 건물을 하나씩 사들이며 시장 전체의 주인이 됐어요. 하지만 밤마다 베네 저고리를 꺼내 뺨에 비비며 울었죠. 민수야, 엄마 여기 있어.
어디 있니? 벽에는 빛바랜 실종 아동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된 포스터였어요. 옥자는 사진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사장, 나 옥자인데 혹시 그 회장님 어느 병원에 계신지 알아? 아, 할매. 서울대병원 VIP 병동이라던데. 근데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통화를 끊은 옥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에 흉터. 틀림없어. 민수 맞아. 다음 날 새벽 4시 옥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정성껏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양지머리를 푹 삶고 파를 송송 썰었죠. 국물을 토렴하며 옥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던 국밥 끓였어. 완성된 국밥을 보온 용기에 담았어요. 6시, 옥자는 보온 용기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꼭 만나야 해. 확인해야 해. 서울대병원 VIP 병동 앞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였어요. 옥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복도를 걸어갔죠. 하지만 병실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옥자는 경호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보온 용기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었어요. 저기, 강준혁 회장님 면회 좀. 경호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방문객 명단에 없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분을 살린 사람인데요. 국밥 한 그릇만이라도.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40대 여성이 나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박 비서였습니다. 박 비서는 옥자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죠. 어르신, 혹시 그때 회장님을 구해주신? 네, 맞아요. 제가 국밥을 좀 끓여왔는데 드릴 수 있을까요? 박 비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병문안을 사양하셨어요. 몸이 많이 약하셔서. 옥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이거라도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박 비서가 보온 용기를 받으려는 순간 병실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비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박 비서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 비서가 옥자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병실 문을 바라봤어요. 투명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운 준혁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죠. 민수야, 엄마 여기 있는데.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을 나온 옥자는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보온 용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준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어쩌다 저렇게 매서운 사람이 됐을까? 하지만 가슴에 흉터만은 틀림없었죠. 오후 2시, 옥자는 시장 뒷골목 낡은 건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한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50대 탐정이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옥자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좀 알아봐 주세요. 강준혁이라는 사람인데. 건설사 회장 말씀이십니까? 네. 그 사람 과거를 알아야 해요. 어디서 자랐는지, 부모는 누군지. 탐정이 옥자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흘 후 탐정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펼쳤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 꿈나무 고아원 출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옥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고아원. 그럼 정말.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옥자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준혁은 10대 시절부터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학대와 무시 속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았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 결정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1986년 12월 15일 신혼 미상 남자아이 추정 3세 입소. 오른쪽 가슴 화상 흉터 있음. 옥자는 보고서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옥자는 꿈나무 고아원 철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이 을씨년스러웠어요.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70대 원장 수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1986년에 입소한 아이 기록을 좀 보고 싶은데요. 수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사항이에요. 옥자는 수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제 아들입니다. 38년을 찾아 헤맸어요. 확인만이라도. 수녀는 옥자를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해요. 유전자 검사나 법원 판결 같은. 옥자는 비틀거리며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철문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죠. 민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옥자가 돌아보니 박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박 비서는 고아원 앞에서 옥자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기는 어쩐 일로? 옥자는 박 비서를 붙잡았습니다. 부탁이에요. 강준혁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딱 10분만이라도. 박 비서는 옥자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했어요. 이 어르신한테 뭔가 있어. 제가 회장님께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날 저녁 박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재개발 일정 때문에 시간을 내실 수가 없다고. 옥자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민수야, 엄마를 왜 이렇게 밀어내니? 그날 밤 옥자는 국밥집 주방에 홀로 앉아 베네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그을린 자국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민수야,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꼭 너한테 갈게. 그리고 옥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면 아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2024년 12월 어느 날 오후 3시 구룡시장 입구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상인 200여 명이 손에 피켓을 들고 모여 있었어요. 재개발 반대. 서민들 삶 짓밟지 마라. 구호 소리가 하늘로 치솟았죠. 옥자는 선두에서 확성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땀 흘려 지킨 시장을 왜 부숴야 합니까? 강준혁 회장은 나와서 대답하시오. 60대 정육점 사장이 옥자 옆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맞아요, 할매. 우리도 사람이라고요. 그때 광장 입구로 검은 고급 세단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군중이 술렁거렸죠. 차량 뒷좌석에 준혁이 앉아 있었어요. 창문은 꼭 닫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보고 있었죠. 저 차가운 눈빛. 민수가 맞나? 옥자는 확성기를 내려놓고 차량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비켜주세요. 제가 회장님께 할 말이 있어요. 할머니,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옥자는 경호원의 팔을 밀치고 차량 보닛에 손을 짚었습니다. 강준혁 회장, 나와서 우리 얘기 좀 들어보시오.
뒤에서 상인들도 함께 외쳤어요. 대화하라, 대화하라. 차 안에서 준혁이 박 비서를 쳐다봤습니다. 저 할멈 또 왔네. 빨리 정리해. 박 비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옥자 앞으로 다가갔죠.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 곤란해 하십니다. 딱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달라고 전해주세요. 제발이요. 박 비서는 옥자의 눈빛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어르신은 왜 이렇게까지. 박 비서가 차량으로 돌아가 준혁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10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어떨까요? 이 소동이 계속되면. 준혁은 짜증스럽게 시계를 봤어요. 10분. 딱 10분만. 박 비서가 옥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회장님께서 10분 시간을 내주신답니다. 저기 카페로 가시죠.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인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광장 맞은편 카페로 들어간 옥자와 준혁은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 비서는 카페 입구에 서서 지켜봤죠.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어요. 준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카로운 턱선,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민수야, 정말 내가 맞니? 준혁은 손목시계를 툭툭 두드렸어요.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옥자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어렸을 때 가슴에 화상을 입은 적 있으세요? 준혁의 손이 멈췄어요.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커피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준혁의 손이 넥타이로 갔어요. 거칠게 매듭을 풀어 헤쳤죠. 이 할멈이 어떻게 알고.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옥자는 손을 뻗어 준혁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혹시 제가 아는 아이가. 준혁은 손을 확 뺐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무례한 질문이군요. 저한테 무슨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시간 낭비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옥자는 준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제발 조금만 더. 준혁은 옥자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섰어요. 박 비서가 황급히 따라갔죠. 차에 오른 준혁은 창밖에 옥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박 비서, 시장 철거 일정 2주일 앞당겨. 강경 대응으로 가. 하지만 회장님 그러시면. 말대꾸하지 말고 지시대로 해. 준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차량이 출발하고 옥자는 카페 창가에 멍하니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수야, 너 왜 그렇게 차갑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다음 날 새벽 5시 옥자는 국밥집 셔터를 올리다가 멈춰 섰습니다. 가게 문 앞에 노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강제 철거 예고 2024년 12월 31일 집행 예정. 옥자의 손이 떨렸죠. 시장 곳곳에 같은 공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할매, 이거 어떡합니까?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다 쫓겨나는 겁니까? 60대 야채가게 주인 아줌마가 울먹였습니다. 50대 생선가게 사장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옥자는 공문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려고. 오전 10시 옥자는 시장 상인회관 2층 회의실로 상인들을 불렀습니다. 70여 명이 빽빽하게 들어찼어요. 옥자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옥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해. 민수를 막으려면. 사실 저는 이 시장의 진짜 주인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옥자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한 뭉치 들어 있었죠. 이 시장 부지 전체와 상가 건물 12동이 모두 제 명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국밥집 할매가 건물주였다고요? 야채가게 아줌마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옥자는 서류를 한 장씩 들어 올렸습니다. 38년 전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불 속에서 잃어버렸어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죠.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부터 미친 듯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 혹시라도 돌아올 아들을 위해서요. 70대 건어물 가게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옥자는 서류를 내려놓고 상인들을 바라봤어요. 이 시장은 제 아들을 기다린 38년의 세월입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상인회장 박 사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럼 할매, 법적으로 재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지키겠어요.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가슴은 무거웠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제 너랑 싸워야 하는구나. 그날 저녁 지역 방송국 리포터가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옥자는 국밥집 앞에서 인터뷰를 했죠. 할머니, 정말 이 시장 전체를 소유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을 막으시겠다는 건가요? 옥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시장은 제 인생 전부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국밥집 할머니의 반전 정체에 숨겨진 600억 자산가. 준혁은 회장실에서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TV 화면이 깨졌죠. 박 비서, 당장 들어와. 박 비서가 황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어요. 저 할멈 재산 규모 당장 조사해. 법적 지위도 전부 파악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감히 나한테 도전을. 이 할멈이. 오후 3시 박 비서가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준혁은 보고서를 넘기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구룡시장 부지 전체, 인근 상가 건물 12동, 자산가치 600억 원대였습니다. 이 할멈이 재개발의 핵심 지주였다고? 준혁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탁! 펜꽂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땅 주인도 모르고 철거를 밀어붙였다는 말이야?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옥자 할머니께서 일부러 신분을 숨기신 것 같습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박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님을 시험하신 건 아닐까? 다음 날 오전 옥자는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준혁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50층 유리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옥자는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간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준혁은 책상에 앉아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얼음장 같은 눈빛이었어요. 옥자는 변호사들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강준혁 회장님, 재개발 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 증명입니다. 준혁은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냉소를 지으며 옥자를 쳐다봤죠.
돈 많은 노인이 마지막 권력놀이를 즐기시는군요. 옥자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이 밟아 부수려는 시장이 누군가에겐 자식을 기다린 38년의 세월입니다. 준혁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얼굴을 굳혔죠. 사업은 사업입니다. 감상에 젖을 순 없어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주시죠. 법정에서 봅시다. 옥자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회장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야, 너 정말 엄마 몰라보겠니? 박 비서는 복도에서 옥자를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박 비서는 회장실로 돌아갔어요. 준혁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 상인들 개별 접촉해. 파격적인 보상금 제시하고. 하지만 준혁이 날카롭게 돌아봤어요. 저 할멈 고립시켜. 아무도 편 들지 못하게 만들어. 회장님, 그건 너무. 지시대로 안 할 거야? 박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며칠 후 준혁의 직원들이 시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을 하나씩 만났죠. 2주 보상금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하시면 1,000만 원 추가로. 젊은 상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핸드폰 가게 사장이 옥자를 찾아왔어요. 할매, 저는 사실 돈이 필요합니다.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당신도 살아야지. 이해해요. 하지만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민수야, 너 이렇게까지 엄마를 괴롭힐 거니? 2024년 12월 20일 밤 11시 옥자는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쨍그랑. 옥자가 돌아보니 복면을 쓴 남자 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들은 대답 없이 진열대를 엎어버렸어요.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한 남자가 벽에 스프레이로 글씨를 썼습니다. 철거 반대하면 다친다. 옥자는 벽에 등을 기대고 떨었어요. 남자들이 사라지고 옥자는 주저앉아 깨진 그릇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민수야, 이게 정말 내가 시킨 일이니? 다음 날 아침 박 비서가 준혁의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뉴스에서 국밥집 파손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박 비서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거 회장님이 지시하신 건 아니시죠? 준혁은 뉴스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내가 그런 저질스러운 짓을 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옥자 할머니에 대한 압박을 멈추셔야 합니다. 준혁이 박 비서를 노려봤어요. 사업은 전쟁이야. 감정 끼어들 자리 없어. 박 비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 할머니께서 회장님을 살리셨잖습니까? 준혁의 손이 가슴팍으로 갔어요. 흉터가 있는 자리였죠. 순간 옥자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가슴에 화상을 입은 적 있으세요?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나가. 일이나 해. 박 비서가 문을 닫고 나가자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2024년 12월 28일 저녁 6시 구룡시장 광장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개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었어요. 찬성파는 30여 명, 대부분 젊은 상인들이었죠. 보상금에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파는 50여 명, 옥자를 중심으로 뭉쳐 있었어요. 할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왜 우릴 붙잡습니까?
30대 핸드폰 가게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옥자는 두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어요. 여러분, 제발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하지만 50대 철물점 주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렸어요. 됐어. 우린 이제 못 참아. 밀고 밀리는 소동이 시작됐습니다. 욕설이 오가고 누군가 누군가를 밀쳤어요. 70대 야채 가게 할머니가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죠. 으악! 옥자는 할머니를 부축하려다 옆구리를 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광장 입구로 검은 세단이 들어왔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박 비서와 경호원 5명을 데리고 차에서 내렸죠. 다들 진정하세요. 그만하십시오. 준혁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흥분한 군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60대 철근 가게 사장이 준혁을 향해 걸어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죠.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 준혁은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시고 이야기합시다. 그 순간 철근 가게 사장이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녹슨 철제 파이프였습니다. 옥자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안 돼. 안 돼. 이 나쁜 놈. 내가 죽여주겠어. 철근 가게 사장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준혁의 머리를 향해 내려오는 파이프가 보였어요. 옥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민수야.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옥자의 어깨를 강타했어요. 옥자가 준혁을 밀쳐내며 앞을 막아선 것이었죠. 옥자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민수야. 엄마가 지켜줄게. 준혁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앉아 멍하니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옥자가 천천히 바닥에 쓰러졌죠. 광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 살려. 119 불러. 박 비서가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어요. 경호원들이 철근 가게 사장을 붙잡았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고 옥자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옥자를 안아 올렸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옥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준혁의 얼굴을 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다. 당신은 무사하네요. 준혁의 손에 옥자의 피가 묻어났습니다. 따뜻하고 끈적한 피였어요. 왜 나를? 준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어요. 옥자를 들것에 옮기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준혁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박 비서도 뒤따라 탔어요. 구급차가 출발하고 준혁은 산소 마스크를 쓴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묻은 피를 보며 몸을 떨었어요. 이 할멈이 왜 나를 구한 거야?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옥자를 수술실로 급히 옮겼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죠. 준혁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묻은 옥자의 피가 마르지 않았어요. 박 비서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손 좀 닦으세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왜 저를 구한 거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선 진심으로 회장님을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어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내가 원수처럼 대했는데 왜? 3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박 비서는 옥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주워 들고 있었죠.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어요.
안에서 낡은 보자기가 보였습니다. 보자기가 반쯤 풀려 있었죠. 박 비서는 보자기를 꺼내 펼쳤어요. 뭐지, 이건? 화재로 그을린 베넷 저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색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박 비서는 사진을 집어들며 눈이 커졌습니다.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이의 오른쪽 가슴에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했죠. 이 위치, 회장님 흉터랑 똑같아. 박 비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자기 안에 또 다른 종이가 접혀 있었어요. 펼쳐보니 손글씨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꼭 찾을게. 매일 너를 기다린다. 날짜가 1986년 12월 15일이었죠. 38년 전이었습니다. 박 비서는 준혁을 돌아봤어요. 준혁은 여전히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설마 옥자 할머니가 회장님의. 박 비서는 보자기를 다시 싸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유전자 검사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죠.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행히 큰 혈관은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령이라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가족분이십니까?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비서가 대신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옥자가 침대에 실려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유리창 너머로 옥자를 바라봤죠. 박 비서는 주머니 속 보자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검사 의뢰해야 해. 다음 날 아침 7시 옥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죠. 고개를 돌리자 의자에 앉아 있는 준혁이 보였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푼 채였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죠. 옥자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준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로 다가왔죠. 할머니, 정신 드셨습니까? 옥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당신이 무사해서. 준혁은 옥자의 주름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죠. 이 할멈이 왜 저를 구하셨습니까? 옥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냥 사람이 다칠 것 같아서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준혁은 옥자의 대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건설 현장에서도 회장이 된 후에도요. 모두가 준혁을 이용하거나 두려워했을 뿐이었죠. 할머니는 제가 원수 아니었습니까? 시장을 부수려던. 옥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준혁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절대. 준혁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옥자가 다시 눈을 감으며 잠이 들었어요. 준혁은 한참을 옥자를 바라보다가 병실을 나왔죠. 복도에서 박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는 준혁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회장님, 집에 가셔서 쉬셔야 합니다. 괜찮아. 회사 일정은? 오늘 이사회는 제가 연기시켰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머니 가방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뭔데? 박 비서는 주머니에서 보자기를 꺼냈어요. 준혁에게 건넸죠. 준혁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을린 베넷 저고리와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 속 아이의 가슴에 난 화상 자국을 보는 순간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회장님 흉터와 같은 위치입니다. 준혁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아이의 얼굴이 자신과 닮아 있었죠. 설마 박 비서가 메모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민수야, 엄마가 꼭 찾을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민수, 고아원 기록에 적힌 자신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회장님,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옥자가 자신의 어머니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한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해봐. 급행으로 박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의뢰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결과 나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회사에 들르지도 않고 병원에 남아 있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옥자를 바라봤죠. 옥자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흉터가 있는 자리였죠. 어렸을 때 가슴에 화상을 입은 적 있으세요? 옥자가 카페에서 던진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박 비서가 봉투를 들고 병원에 나타났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박 비서는 봉투를 열어보고 눈을 감았죠. 역시 박 비서는 준혁에게 먼저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옥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옥자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했죠. 오후 2시 옥자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준혁은 회사 일로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박 비서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옥자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박 비서를 바라봤죠. 비서님, 회장님은요? 회사에 계십니다. 곧 오실 겁니다. 박 비서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검사 결과지를 꺼내 옥자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어요. 모자 관계 확률 99.9%라는 문구가 보였죠.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수, 우리 민수. 옥자는 결과지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온몸을 떨며 흐느꼈죠. 38년을 찾아 헤맨 아들이었습니다. 박 비서는 옥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한참을 운 후 옥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비서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왜 진작 회장님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옥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들이 저를 원망할까봐. 원망이요?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때문에 민수가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잖아요. 저 때문에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옥자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가 그날 집을 비우지만 않았어도 불이 나지 않았을 텐데 다 제 잘못이에요. 박 비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사고였어요. 아니에요. 다 제 탓이에요. 옥자는 계속 자책했죠. 박 비서는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아십니까? 옥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고아원에서 학대받고 무시당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죽여야 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죠. 박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냉혈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정을 가지면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옥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박 비서는 옥자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회장님께 진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옥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무서워요. 민수가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요? 박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준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눈물 자국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죠. 할머니, 식사하셨습니까? 아직이에요. 준혁은 침대 옆 테이블에 죽을 놓았어요. 이상하게 이 할멈한테 자꾸 신경이 쓰여. 준혁은 며칠간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정을 미루고 병실을 들렀어요. 자신도 모르게 옥자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러 왔죠. 박 비서는 그런 준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아시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저녁 준혁은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상해. 왜 자꾸 이 할멈한테 끌리는 거지? 일주일 후 옥자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준혁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병원 정문에 나타났어요. 박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게. 준혁은 병실로 올라가 옥자를 맞았습니다. 옥자는 퇴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집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옥자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택시 타고 갈게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그냥 보낼 순 없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죠. 옥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엄마랑 차를 타는구나. 차에 오른 옥자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고 출발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선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왜 그토록 시장을 지키려 하십니까? 옥자는 창밖 풍경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은 제 인생 전부예요. 인생 전부요?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38년을 바친 곳이니까요. 준혁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아드님을 찾으셨습니까? 옥자는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찾았어요. 바로 제 옆에 있더라고요. 준혁은 옥자의 눈빛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할머니, 설마. 더 묻지 못하고 다시 앞을 바라봤죠. 30분 후 구룡시장 뒷골목 낡은 주택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2층짜리 낡은 벽돌집이었어요. 옥자가 차에서 내리려는데 비틀거렸죠. 어지러워. 준혁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옥자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잠깐만. 앉아야겠어요. 준혁은 옥자를 안아들다시피 하며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옥자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작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TV가 놓여 있었어요. 준혁은 옥자를 안방 침대에 눕혔습니다. 할머니, 119 불러야겠어요. 옥자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약만. 저기 벽장에 상비약이. 준혁은 옥자가 가리키는 낡은 벽장으로 갔습니다. 벽장 문을 열자 오래된 옷가지들이 보였어요. 상비약을 찾으려 선반을 뒤지는데 맨 위 선반에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죠. 민수 찾기라고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멈췄어요. 민수, 내 이름. 준혁은 상비약 대신 상자를 내렸습니다. 상자가 낡아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쿵! 뚜껑이 열리며 안에 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죠. 신문 스크랩, 실종 아동 포스터,
고아원 명단, 사진들, 40년치 기록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고 앉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2살쯤 된 아이가 젊은 엄마 품에 안겨 웃고 있었죠. 아이의 오른쪽 가슴에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똑같아. 위치가. 상자 안에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어요. 1986년 12월 16일. 민수야, 오늘도 엄마는 너를 기다린다. 다음 장도, 그 다음 장도 같은 글귀였죠. 40년치 일기장이 모두 아들을 기다리는 글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일기장 위로 떨어진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죠. 이 할멈이 38년 동안 매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비서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우는 준혁을 보고 놀랐어요. 흩어진 사진들과 일기장을 봤죠. 회장님. 박 비서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준혁에게 건넸죠. 회장님, 옥자 할머니가 회장님의 친어머니십니다. 준혁은 결과지를 받아봤습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상자를 꽉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 준혁은 안방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옥자를 바라봤죠. 옥자는 준혁의 눈물 범벅인 얼굴을 보며 알았습니다. 민수가. 알았구나. 준혁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상자를 옥자 앞에 내려놓았죠. 어머니, 이게 다 저를 위한 거였습니까? 옥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야. 우리 민수. 준혁은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찾던 어머니의 손이었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민수 여기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갈라졌죠. 38년간 원망하고 미워했던 어머니가 단 하루도 자신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자신을 기다렸고 찾아 헤맸고 시장을 지켰어요.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몰라봐서 죄송해요. 준혁은 옥자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48해를 살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감정을 죽이고 살아왔던 냉혈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옥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수,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준혁은 계속 엄마를 불렀어요. 38년 만에 처음 부르는 말이었죠. 박 비서는 문 밖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옥자는 준혁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민수야, 엄마 얼굴 봐. 내가 맞니? 정말 우리 민수가 맞니? 준혁은 셔츠 단추를 풀어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오른쪽 가슴에 화상 흉터가 나타났어요.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흉터를 만졌죠. 맞아. 우리 민수 맞아. 엄마 때문에 다친 자리. 옥자는 흉터에 입을 맞췄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38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8년의 세월이 이 순간 하나로 이어졌어요. 2025년 1월 15일 아침 6시 옥자는 국밥집 주방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큰 솥을 올렸어요. 양지머리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죠. 준혁은 어머니 옆에서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렇게 써는 게 맞아요? 옥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칼질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 민수야. 잘하고 있어.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준혁은 38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죠. 이게 가족이구나. 옥자는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국밥을 준혁의 그릇에 수북이 담아줬죠.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끓인 국밥이야. 많이 먹어.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맛있어요. 옥자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앞으로 매일 해줄게. 준혁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껏 먹었어요. 38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이었죠. 오전 10시 준혁은 회사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준혁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구룡시장 재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님, 그럼 지금까지 투자한 300억은 어떻게 합니까?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실로 처리합니다. 대신 시장 보존 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최종 결정입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더 이상 돈만 보는 냉혈한이 아니었죠. 다음 날 준혁과 옥자는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준혁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옥자 할머니는 제 어머니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죠.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38년 전 화재로 헤어진 모자가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옥자는 옆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평생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의 마음을 짓밟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고 배웠습니다. 준혁은 옥자의 손을 잡았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옥자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어요. 준혁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민수희망복지재단을 설립합니다. 어머니처럼 자식을 잃은 부모들, 저처럼 부모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비서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회장님, 정말 변하셨어. 일주일 후 준혁과 옥자는 꿈나무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준혁은 원장 수녀에게 수표를 건넸어요. 10억 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수녀는 눈물을 흘리며 수표를 받았죠. 준혁은 자신이 자랐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2층 침대가 그대로 있었어요. 옥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준혁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과거와 화해하는 순간이었죠. 한 달 후 구룡시장은 새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이 아니라 리모델링이었어요. 낡은 간판들이 예쁘게 정비됐죠. 하지만 시장의 정치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옥자의 국밥집도 새 간판을 달았어요. 민순의 국밥. 어머니와 아들의 이름이 함께였습니다. 2025년 2월 어느 날 저녁 6시 국밥집 주방에서 옥자와 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준혁은 양복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옥자가 끓인 국밥을 2그릇 담아왔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수고했어. 많이 먹어. 엄마도 드세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노을이 비쳤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냈어요. 옥자가 돌려준 그것이었죠. 엄마, 이거 제가 간직할게요. 준혁은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놓을게요. 엄마도, 이 따뜻함도.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래, 민수야. 엄마도 평생 내 곁에 있을게. 옥자는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준혁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시장 풍경이 보였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있었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은 생각했어요. 38년을 돌고 돌아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 괴물이 되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죠.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을 구했어요. 옥자도 생각했습니다. 38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찾았어요. 그 긴 세월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국밥집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하지만 주방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은 명품 옷이 아니에요. 진짜 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국밥 한 그릇에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멀리 돌아와도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해 보신 적 있나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